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정기국회에 이어 소집한 임시국회가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채 일주일째 헛돌고 있습니다. 그새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됐는데요. 정작 게임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은 불투명하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치 국면 과연 언제까지 갈지 또 어떻게 풀이할지 현 전국 상황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가 잇따라 불발되면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 간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연동형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으로 벽에 부딪히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4+1 공조에 맞선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양대 악법의 날치기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가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국회 점거 농성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을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과연 그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까?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향후 정국을 집중 진단해 봅니다.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지난 정기국회도 마지막 박수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소집한 지금 임시국회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또 국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소란까지 있고 했는데 최근 전국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김한정 의원님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실 거예요. 국회가 공전 상태가 꽤 오래됐습니다. 야당은 특히 한국당은 국회를 광화문에다 차려놓고 농성하고 삭발하고 투쟁만 일삼고 있다가 급기야는 이제 국회 본청 점거까지 시도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로 왔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국회는 사실상 야당을 위한 장입니다. 그걸 왜 스스로 봉쇄하고 거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모든 국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뭐 국회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 후반기 국회의 어떤 시기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면은 문희상 의장 독재 시기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문희상 의장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국회 운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섭단체와 의논을 좀 하고 협의라는 표현을 썼죠. 사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사 일정을 잡을 때인데 그 절대 협의를 하지 않고 있고, 부의장단이 있어요. 부의장 우리 당에도 있고 또 다른 당에 두 분이 있는데 부의장하고도 별로 의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2020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할 때 여실히 드러났어요. 수정안을 제안하는데 제안 설명도 안 들어요. 제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투표하라고 그래, 표결하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문희상 의장을 제1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항상 정체불명의 4+1 내용대로 또 어디서 오다 받은 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잘못된 어떤 것이 현실이고 그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라는 무대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성토를 하십니다, 시작부터. 예. 한국당 입장에서 좀 국회의장님에 대해서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의장으로서 그렇게 부당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장을 또 상대로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과연 국민들이 면해 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국회에 내년도 살림살이 사는데 수정하는 제안 설명을 할 기회를 안 줬어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모니터에 뜨지도 않았는데 표결을 요구한다는 게 이게 며칠 걸려 그런 게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아니, 제가 발언 그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놓고 백승주 의원 끝나시고 그 관련 얘기 제가 하십시오. 네.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이 반대 토론할 기회 또 제안 설명할 기회 충분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또 이 모든 진행과 의안 상정 순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니까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뭐 의장이 할 수 있는데 그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뭐 독재를 하고 있다 하면 의장이 기분 나쁠지 과격하다 표현할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의장이 절차적 권한을 너무 실제적 권력으로 과잉 사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이 다르다는 김한정 의원. 네. 무슨 절차적으로 야당한테 보여줄 자료도 안 보여주고 날치기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이미 기재위 상임위서부터 다 상의해 왔고요. 예결위에서 수차로 2개월 이상 협의를 해온 내용이고요. 마지막 예산안조차도 만장일치로 또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 좋죠. 그러나 네.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안건 상정에 대한 자료를 안 보여줬다. 그 모니터에 다 있고 또 실제로 자료가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조금 억지일 것 같고요. 지금 그 예산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또 앞으로 반영해 나가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당도 그 예산안 결과를 놓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 땄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의정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예산안 통과할 때 보면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누가 보고하냐 하면 예결위원장이 합니다. 예결위원장이 보고를 안 했어요. 그 정부의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됐는가를 그 자료를 제출하라 해도 예결위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희상 의장의 책임이 크다. 날치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 예산안 통과 과정은 그동안의 저간의 사정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공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소집이 됐던 11일자로 소집이 됐던 추가 임시국회 아직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이것 좀 짚어볼게요. 그 한국당이 요구했던 초기에 첫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회기 관련 부분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 얘기는 대부분 관계기관 연구자들이라든가 통해서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한데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죠. 그 국회법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부의되는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토론 형식이겠지만 반대 토론이 좀 길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석기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 회기를 잡을 때 토론했던 관행도 있고 거기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반대 토론할 권한과 필리버스터 할 권한이 당연히 회기와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이건 필리버스터 취지는 국가 중대 사안 등에 대해서 좀 수기를 하자, 진지하게 토론을 하자는 거고 또 소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방해, 또 의사지연, 국회 봉쇄의 그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지금 의사 일정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요, 그 핵인의 까지는 토론을 보장하지만 토론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회기 결정을 그러면 필리버스터하고 한 달 뒤에 다음 달에 그러면 의사 일정을 또 투표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법안을 만들 때 법안을 만든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측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것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한참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그 법안이 논의가 잘 안 됐을 때 그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온라인 패스트트랙은 법안도 만들기 전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그 지정해놓고 법안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그 법안에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원래 표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안을 해놓고 이렇게 이게 법을 악용하는 것이
민주당이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지금 알겠습니다. 법의 제정 정신을 이야기하면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밖에 또 없어요. 뭐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기도 하고 아마 정정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번 어쨌든 간에 국회가 지금 이제 파행을 겪고 있는 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한국당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른바 4+1이라고 했던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동이 됐던 선거법 협상이 좀 여러 가지 시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은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이런 것이 등장하던데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의 기본적 취지는 우리 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 뽑는 제도가 여야 양당 구조로 이렇게 고착화되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소수 정당, 소수 의견 이런 또 전문성들을 반영 못한다는 것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이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를 늘리자. 근데 비례를 늘리라고 보니까 국민들은 전체 정원 확대를 원치를 않아요. 의원 정수를. 그래서 지역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것은 또 한국당도 반대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석 수준에서 하고 비례도 제도를 고쳐야 된다. 정당 투표율에서 20% 지지를 받은 정당이 의석수에서는 10%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하자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건데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좀 난할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 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의 명분으로 선거제 개혁이라 끝내는데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인 거예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치고 싶지 않은 선거법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그때 무리하게 이 비례대표를 75석을 양보하고 225석 지역구를 했는데 처음부터 225석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너무 줄거든요. 마지막에 가니까 그래서 의원수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250석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하고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니까 민주당이 제1당 지위가 위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캡을 씌운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양보한 대신에 당의 지도자들이 살아남는 지역선거에 지더라도 살아남는 석패율 제도 뭐 이런 제도를 끌고 와서 4+1이 난해에 빠진데 이 협상 자체가 관행에 대한 도전이고 잘못된 겁니다. 제1야당 108석을 갖고 있는데 2천만 국민을 패싱하고 선거구 개정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천만 국민을 대표로 따지면은 한국당의 여러 가지 유상으로 보자면 2천만 국민의 한 분이 20만을 대표하는 2,160만 명을 대표하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을 만들 때는 어쨌든 그래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 의석수가 많이 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캡을 씌운다. 그래도 이 속에서도 뭐 민주당 끌고 있는 소수야당 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빠지달고 싶으니까 뭐 석패율 지더라도 비례대표 살아남는 이런 꼼수를 계속 부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백승주 의원이 할 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은 애초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예, 그런 부분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또 선거법은 또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고요. 진선진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자는 겁니다. 한국당은 개선의 의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례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선거법 대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또 며칠 전에는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는 도대체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안 표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준 두 가지 공수처법안과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당론을 갖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을 만들려면 3분의 2 상임위원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안은 또 법의 미비점이 있어요. 먼저처럼. 법의 미비가 있으니 2분의 1로 수정을 막 만들려고 하니까 정의 그렇게 하려면은 원안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는 원안입니다. 원안대로 표결을 하자. 그것도 자유의사 당론 같은 거 청와대 눈치 안 보고 투표하도록 무명 비밀 투표를 해서 해보자 하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쭉 만나보니까
지역구 가격하게 주면은 25석을 주면 100석 정도의 이 지역구를 조정해야 돼요. 한 달에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렇게 한다면 부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좀 제안하시는 거죠? 일단 저는 그런 그렇게 예상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네. 그 원안을 하자니까 원안하자까지 가장 놀라는 게 원안을 만들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펄쩍 뛰는 거예요. 원안하면 안 된다고. 네. 이 참 모순 중에 모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백성주 의원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국회 내까지 들어와서 지금 국회 계단 안에 정문까지 논란 힘으로 밀리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 승리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그 사안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예. 그날 평화적으로 정당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 여러 정당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국회에 그 지지자 참여자 참가한 분들이 어느 국회의원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럼 행사 주최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행사 끝나는 정당 행사는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리 행사에 참가한 분들이 국회의원의 신변에 느끼는 사람 위협을 느낀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걸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은 있지만 평화적인 정당 행사는 어느 정도 다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일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니까 저도 그날 행사장에 들어오니까 국회의원 빠지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혀도 이 5호문 쪽으로 오니까 6호문으로 가 7호문으로 가 이렇게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잉 국회의원 통제고 신분 확인하고 돼요. 그럼요. 이 기업령 상태도 아닌데 국회의원 신분까지 통제하는 과잉 차단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그날 문을 막았기 때문에 분노시키는 거예요. 흥분시켰기 때문에 경찰도 국회 사무처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 국회의 사태를 국민들이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참 부끄럽고 암담합니다. 한편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도 참 보면 딱하다 싶습니다. 온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할 때는 공안검사하다가 지금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토론해야 될 때 도리어 독재 투쟁한다고 머리를 깎고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제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벌어진 내용들 그제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난동 수준이었죠.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국회 점거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야당 대표의 또 모습도 아닐 거고요. 지금 한국당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90개 아직 민생 법안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기를 못했습니다. 예산 부착 법안도 20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무한 정쟁으로 발목 잡기로 이렇게 투쟁으로 나가면은 우리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야당도 그 점에서는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좀 호소를 드립니다. 민생 법안이 한 23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가장 또 급한 일 이런 게 있어요. 대체액 신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판정에서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징병검사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급한 민생 법안이 있어요. 급한 많은 민생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자꾸 야당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국정 운영의 포괄적 책임은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있습니다. 제1야당이 국회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금 국민이 2천만 이상의 국민이 우리 정당이 제1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짬짬이 담합하는 이 합의 기다린다고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야당과 야당 대표한테 더 세우고 또 그 평화적인 집회에 일부 지지자 참가자들이 일으킨 어떤 그런 집회와 시위에 관한 일탈된 모습을 가지고 이걸 야당한테 무한 책임을 지어가지고 이 국회가 전부 잘못된 것은 유리한 언론에서 전부 야당 대표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 본회의 열으라고 얼마나 우성쳤습니까? 본회의를 열으라고. 본회의를 열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회의를 안 여는 겁니다. 지금 숨막히게 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김한정 의원은 아까 황교안 대표 등의 반독재 투쟁이라는 것이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우리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는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고 저희들은 중과 부적입니다. 108석인데 지금 뭐 4+1 정치불명 4+1입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 그렇게 민주당과 한국당과 지금 바로 미래당의 교섭단체가 있어요. 이분들 협의해서 국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하라는 이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4+1에 합의하면 그것을 짬짬이 받아가 짬짬이 합의하고 담합하고 거래한 것을 받아가지고 날치 예산 통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민적 관심사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런 야심, 흑심 때문에 국회가 지금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 이제 지금 민생법안 굉장히 중요하다. 병역 관련 법도 지금 시급하다. 본인 관련 관심 있는 분야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무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당 안에도 합리성을 가지고 또 전국 이대로 국회 이렇게 자폭 상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요. 지금 야당을 이끄는 분들의 시각이 또 이런 합리성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국민적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도 사실 좀 속수무책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수처법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독재 관련해가지고 독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성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당의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법을 추진하는 사람은 이제 독재를 하는 말에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독재라는 게 뭡니까? 독재라는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또 구성 권리의 상권 분립이 굉장히 손상되는 것이 독재로 가는 거죠. 행정부 우위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어떤 권한을 무시하고 또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데 지금 공수처법은 사법부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겁 많은 쇠가슴을 갖고 있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입니다. 저는 평생 모범으로 살아갖고 누가 견제한다 하고 누가 조사한다 하면 제일 파출소 저러면 제일 겁내는 게 판사예요. 그다음 검사하고 그다음 경찰들인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조사하고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제가 묻는 법조인들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아요. 이 다듬어진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새가슴 같은 판사 압박하고 검사 압박하면은 사법부의 독립적 운영이 무너져요.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게이트 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사법부의 어떤 권위가 실추되고 행정부 독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황제형 대통령제라고 우리 얼마나 비판합니까? 황제한테 칼을 하나 더 주는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왕에게 칼을 더 주는 거다. 뭐. 지금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뽑게 돼 있고요. 그 인사 추천위원들도 어떻게 뭐 동의 여부는 대체로 합의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청문회 거친 이후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또 청와대 하명 수사에서 이걸 무슨 또 게시타프라는 식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그는 너무 억측이고요. 하명 수사 못하도록 돼 있고요. 또 기소권을 가지고 또 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기소 부분도 제한하기로 해서 기소위원회는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안을 불기소할 때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앞으로 이 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당이 진짜 이거는 뭐 도리어 반부패 또 권력 남용에 대한 차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하면 개정하면 되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 아닙니까? 여론도 있고 우리 민주사회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단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리고 이런 주장 부분들은 또 국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민주당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한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지금 현재 공수처법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극단적으로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제 4+1 우리 당이 빠진 가운데 합의한 내용 보면 처장 임명과 또 검사 임명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소 여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런 걱정 부분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개선이 약간 되고 작게 있지만은 인사청문회 한다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도 다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임명을 할 수 있었고 거기다 더하기 국회 동의 절차까지 포함한다면 좀 동의라는 게 괜찮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니까? 거기에 인사위원회 검사가 이제 중요하겠죠. 예. 검사가 중요한데 추천하도록 이제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인사 추천했는데 이제 처장이 임명, 처장 한 명 또 처장 추천 한 명 또 국회의원 4명인데 국회 구성으로 보면은 4+1 구제 국회 4명은 거의 한 명 빼는 거 다 똑같은 색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21대 부분은 총선에서 득표를 잘하면은 구성이 바꿀 수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 검찰들이 해서 전직 대통령 2분을 지금 조사를 했고 대법원장 또 네. 수많은 공직자 적폐 수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을 행정부 지난 행정부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지금 행정부 견제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들다 보면 제가 따질 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법부가 상권분리 원칙 속에서 행정부를 견제를 잘하고 검찰 잘하고 국민의 갈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 또 법조계에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게 동의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면 이래요. 높은 사람 좀 잡아다가 좀 곤장치고 좀 잘못한 거 잡아넣는데 얼마나 좋겠느냐.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제 들다 보니까 네. 결국은 판사, 검사, 경찰 이분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 수사하게 하고 원하는 방향 재판받게 하고 원하는 방향 기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국민 여론에도 그런 인식이 좀 투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높은 사람 좀 혼 좀 내주자는데 좋다 했다가 지금 들다 보니까 이렇다 해서 여론이 상당히 좀 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동의했지만 국민들도 조금 달리 보고 있다는 글쎄요, 얘기입니다. 지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함부로 감싸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실상. 오히려 제왕 권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반대다. 그다음에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조지고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작용도 나니까 예, 예. 이제 독립기구가 상시 감시 체제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정치 권력의 남용을 막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상당한 저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민주당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지금 60% 이상 항상 찬성 여론이고요. 한때는 90, 80%까지 또 올라갔고 지금도 아마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지. 이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 초과상관 태우려고 하냐. 이거는 민주당도요. 좀 과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하려는 거예요. 하명 법안이라고 제가 보고요. 하명 법안. 이게 지금 이걸 하도록 청와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김관정 우리 의원님은 청와대 메커니즘을 저보다 더 잘 알지만은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민정수석실이 있잖아요. 민정수석실 있고 또 대통령이 지금 임명 안 하고 있지만 대통령 감찰관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기관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과도할 정도로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감찰관 임명도 하지 않고 있고 민정수석이 이런 거 다 좀 잘 하라 했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전 민정수석도 조사받았는데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든다 해서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제도를 기능이 맞게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권 분립의 대원칙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 하나 더 가지고 칼을 하나 더 가지고 잘 드는 칼 하나 더 가진다는 것은 이 국민적 합의가 안 만들어졌다는 이유는 자 108명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이 부분에서 결사적으로 그 독재의 길로 가는 게다. 독재의 길로 막아주는 방법 이게 대통령이 한 길이에요. 이 잘못 운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4+1 짬짬이를 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적 토론다 공청회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지금은 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공감대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명 법안이에요. 저는 여전히 궁금한 것은요.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공수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가. 뭐가 이렇게 두렵고 겁이 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고위공직자 2,000명 내지는 많아야 3,000명을 상대로 하는 수사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용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감시하고 처벌하자는 겁니다. 왜 그게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당은 국회의원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공수처에 법을 하나만 조항만 두면은 이거는 한국당이 찬성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지정하는 사람들은 수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으면 아마 100% 찬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당이 지금 추진하고 3대 개혁에 대한 조사를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재수 감찰 농단 사건, 또 공작선거, 울산 시장 선거 관련된 공작선거 관련하고 또 공작선거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금융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은 금융농단이라는 검찰의 게 우리들병원 관련 예,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출 1,400억 대출할 수 없는 병원에 1,400억 대출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게이트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수사가 좀 진행되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검찰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공수처가 마련되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으면 좀 국민들은 들이 좀 송구하지만은 20대 국회 들어서 우리 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이 10명 이상이 지금 법의 심판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을 잃었는데 민주당은 아무리 깨끗하게 정치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 현실 속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하명하는 수사,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수사기관, 여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선거법 위반에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저촉이 됐던 게 불공평한 수사의 결과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사안을 보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중에 중도 탈락하고 지금 국회의원직 박탈을 당한 분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네. 뭐 공천 헌금을 받았다든지 또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든지 또 보좌관 월급을 가로챘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왜냐하면 재판을 받아서 결정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된 겁니다. 저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렇게 정치적 의도의 결과로 생각하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어떤 따로 수사기관을 갖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이런 제도는 제가 정착을 했습니다만 상권 분립의 정신에도 저촉될 수 있고 위헌성 시비도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명 법안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게 큰 틀에서 역사에 흠집이 안 나도록 그런 정신에서 한번 진지하게 원점에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의원이 몇 가지 얘기하면서 당에서 얘기하는 그 3대 게이트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검찰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 상당히 좀 의혹을 보내고 있는 쪽이 있던데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까?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게 일부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또 상당 부분 왜곡돼서 보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건 네.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이 또 중요한 한 과제고요. 네.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아주 수사에 악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론 재판을 만든다든지 이것 자체가 바로 정치 검찰 이야기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그런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의아한 것이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에서 불편한 신기를 계속 드러내고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못 믿는 거 특검하겠다고 스스로 특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검찰 누가 임명했습니까? 검찰총장. 이 검찰 수뇌부 누가 짰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가 임명장을 주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라 하고 다 했는데 그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쪼여오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이거 참 모순적이고요. 그러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이 과도하게 헌법 정신에서 위배돼요. 구속영장을 남발해서 그 수사의 편의성을 해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별건 수사하고 많은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고 나 수많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필요한데 그러나 현 정부는 현 검찰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 드러낸 건 자기 모순이다. 하나 말씀 나왔길래 네. 검찰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방해 국회 이 물리력 행사해서 예, 4월 달에 했던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대거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 인수해 가면서 마치 제대로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고 국정감사에서까지도
검찰총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조속 수사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이건 국민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좀 보는 쪽입니까? 좀 이상하지요.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4월 말에 발생했고요. 네, 4월 말이었죠. 경찰 조사는 8월 달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2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황교안 총리 내가 다 책임지겠다 가서 묵비권 행사했죠. 나경원 대표 가서 자기가 짊어지겠다 뭐 하면서 오지 마라고 하죠. 수사 방해를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검찰에서 저렇게 대처하는가 국민들은 좀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네. 검찰을 자꾸 압박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잘못 부분들을 지적해 나가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는 것. 뭐 이게 우리 근데 해야 될 일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네. 제가 직접 관련된 사안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 패스트트랙이 초기에 백승주 진행된 의원님도 고발이 돼 있습니까? 예, 그 초기에 이제 그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은 사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보임이 합법적으로 했느냐 의장이 불법을 했느냐에 대해서 국회 원안 통과된 부분과 공표한 법률하고 달라요. 공표한 법률에 따르면은 사보임이 불법인데 원안에서 예. 그 행위착오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이 설정돼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상관에 검찰 너무 고발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늘 네. 검찰에 의존하는 것도 국회를 위축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재 국회의 또 인사청문회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걸려 있습니다. 한 분은 국회의장 출신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지금 이제 총리 대통령 지명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삼권 분립을 무시한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독재인가요? 네. 독재까지는 모르겠고 정세균 의원께서 전 의장께서 그래서 고심을 하셨어요. 네. 내가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인데 총리를 맡는 것이 괜찮을까? 고심을 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회통합, 네. 그다음에 경제, 정치보건, 경제회생 이런 국가적 난제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정세균 의장님만큼 또 그런 유능한 지도력을 발휘할 부분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예. 특별히 모셨다고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하신 만큼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인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 현재처럼 한국당과 대립한 국면에서 총리 인준 절차를 그냥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걱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백성주 의원님처럼 우리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좀 그래도 여론을 좀 잘 조성을 하셔서 좀 원만히 저는 전달했으면 정세균 좋겠습니다. 의장님을 직접 이렇게 같이 일할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전망에 의장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을 이끄는 입장에서 이제 2년 10개월 정도, 2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반기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진단을 해보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국가를 생각해 볼 때 통합을 시키는데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국론이 이렇게 갈기가 찢어지고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쇄신이 필요한데요. 국정운영, 경제, 정치, 외교 모두가 지금 뭐 하는 쪽 이쪽에서는 잘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뭐 파탄이란 표현도 또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쇄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세균 의장님에게 이렇게 통합의 인사라는 게 메시지 아닙니까? 총리 인사는 최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국정을 꾸어야 되는데 통합의 메시지 적합하냐, 쇄신의 메시지 적합하냐 받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둘 다 아쉬움이 크고 좀 부족하다. 아쉬움이 크다. 네, 그래서 통합과 쇄신 좀 정파적이지 않으면서 국정을 좀 쇄신할 수 있는 이런 분 찾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안 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합과 쇄신 이미지는 좀 약하고 또 뭐 청문회 기간에 인준문제는 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을 수행할 능력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의원들, 청문위원들이 하고 거기에 또 판단할 문제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통합과 이시 대표가 통합과 쇄신의 이미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지금 언론들의 논란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직으로 가는 게 적절할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던데 지금 국민들의 메시지에 있어서 통합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 제임스 켈리 같은 경우, 켈리죠. 네. 낙선하고 난 뒤에 상원 의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 사회도 좀 뭔가 의존적 위상이라든지 예. 또 그런 관행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시대도 오지 않았나. 대통령 낙선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대한민국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야당에서 조금 포용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는 소위원회 위원장 하다가도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네, 정진씨 하다면서는 대통령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하원의원을 했습니다. 예. 의전에 어떤 그것도 명분에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저는 그보다는 인사에서 메시지인데 사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다. 그러고 선거공학적인 냄새가 난다. 종로에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그 지역구 경쟁을 벌이던 부분이라든지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총리 임명을 했다면 그건 아쉬운 거죠. 이건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될 때문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국가의 통합, 국민 통합 또 새로운 변화, 쇄신 이런 데 대한 메시지를 만드는데 뭐 최선을 다해 찾았겠죠. 그러나 지금 지명된 분은 그런 부분의 이미지를 너무 노출돼서 그런지 이미지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국회에 지난 11일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법률 강제 조항만 따진다면 20일 지나면은 대통령은 추가 요청한 다음에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 안에 20일 안에 개최될 수 있겠어요? 지금 국회 분위기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도 야당한테는 기회거든요. 검증의 기회를 야당한테 보장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키고 이렇게 사람들 국회 모아서 본청을 뭐 점거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당한테 결국은 손해 아닐까요?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도적으로 그야 국회 방어 것도 있고.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청문회 11일 요청된 것은 기한 넘기지 않고 법에 할 거다. 의해서 제가 뭐 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일부 시민들이 국회 와서 이런 청문회를 방해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우리 정부가 됩니다. 그건 아니고 청문회 자체야 그 시한이 또 약간 그 최대한 시한을 해서 준비를 잘 했어. 본회의 개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청문회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본회의는 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안 하면은 그냥 임명해도 되는데. 그렇죠. 설득을 여야 대표 간에 이 문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님 경우에 제가 이미지가 딱 세 가지 있어요. 예. 첫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앞장섰던 부분이 좀 이미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도 반성해서 삼보일배하는 모습이 있고 예. 또 당 대표로서 탄핵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 당 대표 활동하는 모습 이런 그랬죠. 부분이 예. 국민들에게 내리에 이제 당겨진 정치인의 모습인데 이제 장관을 하게 되면 내년 선거에 못 나오겠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이거죠. 야, 이거 윤석열이 현 검찰 제압하러 보냈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맞춰서 한다면은 정치인 자체, 정치적 삶이 자체가 상당히 망가지게 될 겁니다. 뭐 만약에 청문회를 해서 잘 통과되면은 역사 앞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야당 일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주도하는 것처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가요? 그런 자리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그건 직접 청문회에서 장관께 물어서 답을 구할 문제고요. 네. 대한민국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돼서는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크게 개별 수사가 아닌 큰 틀에서 지휘 감독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잘못할 때는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죠. 그것조차를 무슨 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거는 무정부를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추미애 대표 이전의 정치 경력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 역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가 지금 정부하고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야말로 여러 가지 이런 용광로처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또 인사정책을 펴고 포용적으로 또 권력을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제가 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옛날 않습니다. 커리어를 말씀드린 것은 그 내리에 박혀 있는 저는 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그런 생각을 기억에 남는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강직한 법무부 장관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건 좋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검찰과의 관계에서 또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민주당의 요구, 특정 정당의 요구,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이렇게 거기에 맞는 하명이라든지 소임만 하려고 하면은 이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정치적 어떤 것이 망가질 수 있으니 예. 역사 눈높이밖에 잘 만약에 인준된다면 잘 해달라는 얘기가 조금 아쉬운 뉴스들은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장관이 인사청문회 임명되기 전에는 그냥 후보자입니다. 이럴 때 벌써 새로운 검사장들 인사에 의중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거는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맡게 되면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전체 국민 역사에 남는 그런 장관으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 특정 정당의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정당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고향에 좋았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 자유한국당 일당에서 장관도 되기 전에 지금 검찰 인사부터 손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럴 경황도 없고요. 지금 청문회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자료를 검토하고 하는 거는요. 어느 조직이든 상시적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그럼 그 언론한테 물어보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법안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편은 이미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이 구비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이미 진행이 돼버린 지금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선거 1년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안 한 채 지금 지나갔고요. 관련된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될 것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미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산 부수 법안도요. 우리가 예산안만 주목을 했지만 예산 부수 법안도 지금 국가재정법 하나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만약에 통과가 안 된 채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면 복잡합니다. 어느 것 우선적으로 급하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부수 법안 등이 있습니다만요. 우리 한국당에서 하도 필리버스터 음포를 놔가지고 지금 의사일정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봐서 한국당도 국가를 위해서 정부 운영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생부반, 예산부수 부반 등은 좀 분리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쟁점이 있는 부분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좀 협상에 다시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금 관련 얘기했던 부분은 처리하고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것은 조금 한숨 돌려서 하자는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만나서 이야기할 문제인데요. 제가 당 지도부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동안에 사실상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왔습니다. 패스트트랙도 사실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 일정상 처리를 하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 싶은데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배제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선거법은 1월 초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 자세를 갖고 손해보지 않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스스로한테도 국민적 지지도 안 높아지고 또 실효성도 없으니까. 한국당 걱정해서 고맙습니다. 선거법 안 고치면 현행 선거법을 하면 되고요. 이제 속내가 나오시고. 속내가 아니고 저 속내를 드러낼 건 아니고 예산 부수법안 같은 건 정말 날치기 전형입니다. 원래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예산 부수법을 통과하고 나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는 하명을 받아서 의장이 두드려가지고 예산안 통과 날치기를 해놓으니까 법이 통과한데 그 불법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불법 상태를 어쨌든 바로 잡아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국회의장이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산 부수법안 통과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고 저는 뭐 필리버스터도 국민들이 자꾸 불법적 이미지를 더 씌우고 플레임을 거는데 이미 민주당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그 법안을 할 때 14일간을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면서 이거는 국회 소수당이 주어진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8석입니다. 108석이 우리 당에서 추진한 법안하고 충돌할 때는 국회 우리 의원이나 정당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필리버스터 권한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할 권한이 무제한 토론할 권한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 정신을 완전 위반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필리버스터도 우리 이 권한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민생 법안들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급한 법안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풀어야 되느냐. 아침 저녁 지금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 대표 좀 찾아오셔요. 와서 좀 1당과 2당이 좀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보고 찾아오라 하지 말고 찾아오면 좋겠다. 앞에 나경원 대표 보니까 민주당 대표 연락도 안 한대요. 그래놓고 국민한테는 토론하는데 안 온다고 회의하자는데 안 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정말 자세를 낮춰서 제1야당을 찾아서 국민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해가야 된다. 통큰 정치가 있다. 네, 뭐 거의 마무리 발언 수준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20대 국회 물론 명목상으로는 내년 5월 말에 끝납니다만은요. 올해가 끝나면서는 선거 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평행선을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말, 결국은 어떻게 풀 것인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강조하고 싶은 말 포함해서 짧게 한 30초 정도씩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백성주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은 1+4라는 정치불명의 이런 국회 운영 체계를 결별해야 됩니다. 결별하고 2,200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제1야당과 진짜 진지하게 진실하게 협치를 해나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2,200만 국민 내팽개치고 6석까지는 정당하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거 이거요. 역사의 눈높이 보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제1당과 제2당이 의논하면 싸우고 또 의견을 조정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집권 여당이 먼저 나서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예, 백성주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20대 국회는 전반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고 또 이뤄냈습니다. 지금 선거법 등 쟁점을 가지고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집권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목 잡기식 그리고 국회 마비식 이런 방해 행동에 대해서 무작정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도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결단을 낼 때는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백승주 의원님은 지역구가 구미? 네, 구미 갑지역입니다. 구미 갑이시고 김한정 의원님은 경기 남양주 을군데요. 예. 진접 오남 별내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큰 중대 의제입니다. 선거법도 그렇고요. 공처법도 어느 쪽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이해득실이 아닌 국가 미래가 그 기준이 돼야 합니다. 입법 마비와 국회 정체 속히 벗어나는 이런 여야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